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정 선배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모습만 보면 네. 그 우리 청취자 유튜브 보시는 분이 제가 아나운서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아닙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뭘 봐서요? 뭐 시작부터 뜬금포? 저는 비디오형 네. 기자고요. 왜 갑자기 뽀얀거탑 뭐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배 허언증 심한 거. 근데 뭐 이렇게 아니, 또 근데 자기소개하고 우리 그러세요? 이일의 부담스럽게. PD가 이 뽀얀거탑을 지금 맡고 있는 이일의 PD가 네. 제가 이제 비디오형 기자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막 되게 크게 웃었어요. 막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를 이제 얼토당토하게. 이제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철이 없어. 사람을 볼 줄 몰라요. 비디오형 실력형.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영원히 이렇게 사실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면 알고 지금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뽀얀거탑을 네. 함께 합류한 이제 류승현 기자는 유씨인데 여기? 유승현 기자는 네, 헷갈려. 제가 리우예요. 리우예요, 제가. 정말 헷갈려. 그 두 네. 번씩 진짜. 그 유승현 기자는 응. 제가 이제 너무 비디오형이고 실력이 약해서 비디오를 안 보고 실력만 보고 뽑은 인사예요. 왜요? 저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쩐지 유승현 기자님이 훨씬 더 뭔가 신뢰감이 있더라. 실력으로 뭐 그럴 보면서. 수밖에 없어요. 애당초 그런데 그렇게 뽑았어요. 네. 좀 하나 안타까운 거는 프로 지각러라는 거. 뽀얀거탑에서는. 네. 오늘도 뭐 엄밀히 얘기하면 지각은 아니고 약간 시간을 착각해서 아직 못 착각해서. 오고 있는데 중간에 또 어설프게 지난 올 방송처럼 겁니다. 네. 합류할 거니까 네.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건강 상담 메일 짧은 메일이 하나 왔는데 뭐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했던 비슷한 얘기들인데도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화이자 백신 3차까지 맞고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격리 끝나고 3주 후 지금 다시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 할까요? 저는 이게 재감염일까요? 아니면 장복기 같은 걸까요? 어제는 뭐 이비인후과까지 갔다 왔지만 또 오라는 말밖에 못 들었어요 하셨어요.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정확한 사정을 아는 지구상의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2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네. 우리 일주일 격리지만 뭐 석 달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봤더니 7일 이후에 격리기간 7일이냐면 7일 이후에 그분들 증상은 그대로 있는데 바이러스는 안 나와요. 어머, 그래요? 네, 폐는 막 염증이 돼서 하얗게 막 되어 있는데 변해가는데도 네. 바이러스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내 몸이 싸우면서 생긴 염증 물질이 내 몸에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지 코로나가 재활성됐거나 혹은 재감염돼서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재감염의 기준을 네. 45일 이후로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90일까지는 안 보는데요. 네. 45일 이후에서 90일도 설령 그런 증상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만 재감염이라고 진단을 네. 하냐면 양성 나와야겠죠 물론. 내가 접촉자랑 밀접 접촉이 있고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경우만 재감염으로 인정하지 45일 이전에는 재감염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제 기준이 그렇고요. 네. 그럼 사연 보내주신 분 왜 3주 전에 격리해줘야 되는데 3주 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네. 모르죠. 재감염 됐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 많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음성인 경우 많았고요. PCR로 해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감염, 뭐 재활성화라기보다는 그냥 그때의 감염에 싸우면서 생겼던 나의 염증 반응이 계속 내 몸에서 좀 뭔가 남아있다가 남아있어서 컨디션 안 좋았을 때 네. 좀 발현이 되고 이런 걸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증세를 겪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주까지는 너무 많아요.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들 나으시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제 이제 지인이 네. 겪었던 일인데 선배님한테도 제가 잠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요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좀 상황이. 본인이 이제 키트를 한 거예요. 2줄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증상도 이제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족들도 다 걸려버리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일주일간 격리를 할 때
굳이 PCR 검사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확진받고 격리 해제한 후인가요? 아니면 아니 이제 격리했을 당시 얘기예요. 네, 이제. 본인이 격리됐을 네, 때요? 시작부터 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자체 격리를 하고 자체 격리. 예.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아버님 이제 뭐 병문안 때문에 간병인 자격으로 가야 될 때 PCR 제출을 네. 해야 되니까 자기 걸린 지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그때 PCR 제출용으로 해보려고 갔는데 그때 두 줄이 또 나온 거예요. 네. 아, 두 줄이 아니라 양성인 양성이? 거죠. 예, 키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PCR은 최장 90일까지인가요? 석 달까지도 양성이 나와요. 근데 아, 그래요? 그때 해보는 양성은 음, 우리가 배양을 해보면 배양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죽은 바이러스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PCR은 아주 예민하게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잡아내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 죽어있는 바이러스를 감별하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바이러스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대단히 유용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감염자 많고 억울하다. 백신 많이 네. 맞았는데 죽은 바이러스까지 잡아내는 PCR이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타액 검사가 오히려 그냥 우리 코로 하는 PCR보다 타액 검사가 훨씬 더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더 잘 대변한다는 연구들이 지금 더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네. 세계에서 아이들까지 네. 코를 계속 쑤시면서 검사하는 나라는 보건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른들이 정말 잘못한 건데 네. 지금에 와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은 조금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제가 리포트 준비한 게 뭐냐면 네. 미국 그 UCLA 대학은요 학교 내에 침으로 하는 검사밖에 안 드러났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침으로 검사하는 거는 코를 쑤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훨씬 더 관리 인력이 좀 덜 들잖아요. 아, 비용 대비 효과도 네. 더 좋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안 드러났고 일부 이제 모르는 전문가들이 신문 인터뷰에서 타액 PCR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오. 그 기사 때문에 우리 전문가분들이 전부 다 논문과 관련 자료들을 다 보내서 네. 저한테 반박 기사를 쓰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반박 기사까지 쓸 시간은 없었어요. 죄송하게도. 그런데 문헌 검토 다 돼 있고요. 비용과 어쨌든 비용하고 효과는 아까 비용 대비 이런 비용과 사람의 인력은 훨씬 줄어들고요. 근데 뭘 봐서 비용이랑 인력이 더 많이 든다고 그분은 하셨을까요? 그분은 네. 그 근거를 전혀 대지 않으셨어요. 기사에서.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나 봐요, 기사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근데 나도 기사 쓰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전문가들이 저에게 반박 기사를 쓰라고 자료를 다 모아 주셨는데 제가 8시 뉴스나 다른 뉴스는 뭐 해주드리진 못했고요. 네. 실제로 문헌 검토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근데 확진자들이 우리 정점 줄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크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거면 지금 시점에서 유용한 검사들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PCR이 또 양성인 경우는 약간 죽은 바이러스 검사된 거라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분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네. 그분이 처음에 확진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열흘 있다, 뭐 20일 있다 PCR로 양성을 나오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재감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5일 이전에는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어차피 죽은 바이러스가 나오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재감염 확률도 많이 떨어지죠. 재감염 확률이 네. 오미크론하고서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델타 0. 걸리신 분이 감염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미크론 걸리신 분도 또 오미크론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그게 네. 정확하게 하긴 어려워. 왜냐하면 그런 걸 하려면 오미크론도 유전자 분석을 하고 또 재감염도 유전자 분석을 해야 뭔가 되는데 시기로 나눠서 하기는 또 애매한가 네, 봐요. 그러기에는 네. 사실 되게 연구를 해서 아주 연구를 촘촘하게 해야 되니까 돈과 시간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역 당국이 그런 연구까지 진행하라고 막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였어요. 네네네네. 사실 너무나 오버로딩 된 시간이 오래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연구를 보면 일단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이 다시 오미크론에 걸릴 확률은 많이 적었어요. 다만 오미크론 걸린 사람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리는 비율은 좀 더 또 많았고요. 있어. 네. 그다음에 델타에 걸렸던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릴 확률은
그것보다 높았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게 영국은 재감염률을 10% 정도까지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네. 재감염률은 추정치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본 샘플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작은 샘플을 가지고 전체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영어로는 포텐셜이라는 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봤더니 한 700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네. 한 0.2%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명 중 2명꼴이고요. 네. 영국은 10%니까 차이가 50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500배 맞나요? 네. 50배인가요? 제가 지금 산수가 50배네. 0.2하고 10배니까요. 네. 그렇죠? 네. 50배겠죠. 이 정도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게 재감염률이 일단 동양인 아시아에서 조금 더 적은 것 같다고 말씀들 하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늦게 시작 진행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겠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아직은 그 전문가들이 현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그런 현상이 좀 보인다. 어쨌든 재감염률이 나라마다 다른데 재감염률은 일단은 신규 감염보다 훨씬 낮아요. 예를 들면 백신 3차 접종 맞은 분들이 감염되는 것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3차 접종 맞은 분과 재감염의 중에서는 어쨌든 둘 다 중증화율은 대단히 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재감염의 중증화율은 대단히 낮다. 그래서 뭐 재감염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감염이 혹은 뭐 우리 거의 1,500만 명 넘게 감염됐잖아. 이제 곧 있으면 2천만 명 감염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또 다른 대유행이라면 재감염밖에 남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감염 이슈가 요즘 지금 당장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나중엔 정확한 그렇죠. 기준이 또 있어야겠네요. 예. 그런데 재감염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변이군요. 델타에서 오미크론, 그다음에 오미크론에서 스텔스,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XL이 L 발음이요? 배웠는데. 이런 거에 괜히 또 지적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좋은 건 좋다고 좋다는 하는 거죠. 뜻이었어요. 지금 예. 놀리는 것 같은데.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예. L 그러길래 혀 짧은 분들은 예. 또 부러워서 그렇구나. L은 예. 이게 딱 붙여야 돼요. 그 혀 앞을 안에다가 딱 달라붙여야 L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예전에는 LA 그랬잖아요. LA. 뭐 LA 해야 우리말로 LA지. 근데 좀 배운 분들은 유일한 아나운서처럼 배운 분들은 LA 그랬잖아요. LA. 예? A를 두 개 했어. 우리 하면 LA. 우리는 LA인데 LA 오라이 하듯이 오라이도 all right 하시죠. 오라이인데. 류이라나 발음 똑바로 좀 해주세요. 류이라. 예. 네. 아무튼. 아니 그러면 재감염이 지금 재감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재감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또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45일 정도 이전까지는 45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이제 폭넓게는 90일까지입니다. 석 달이요. 석 달 내에선 재감염이 되게 드물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재감염이 이슈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 생길 사연 수 주신 있다, 분은 변이 때문에. 45일 이전이니까 재감염 인정받을 수 없겠고 네. 90일까지는 보통 재감염으로 잘 인정을 안 한다.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면역력이 충분히 웬만한 사람들이면 인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90일 이후 우리나라도 지금 정점 끝났는데 우리 사회의 정점 90일 이후 그리고 많게는 넉 달 6개월 이후 또 우리가 어떤 코로나의 유행을 맞는다면 그거는 변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변이 재감염 이슈가 현재는 미약하지만 네. 현재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 재감염의 이슈를 두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네. 그럼 이제 왜 그러면 변하느냐? 변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이건 RNA입니다. RNA는 한 가닥. 네. DNA는 두 가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한 가닥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이놈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놈이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가 변해요. 그거를 하나를 변해요. 이렇게 변한 게 뭐냐면 델타. 그러니까 베타에서 델타, 델타에서 오미크론 이렇게 변했어요.
이 두 놈들이.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하는 놈들이 많아지잖아요, 변이가. 그러면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개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스트레인 1이 하나, 네. 스트레인 2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놈이 갑자기 내 몸에 와서 얘네들이 복제를 하면 서로 섞이는 거죠. 이런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 혼자 변하는 거, 드론 같은 놈하고 같이 제조업돼 가지고 섞이는 방식 두 개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X자를 써요. XL 변이는 이놈이에요. 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서로 들어와서 확 이 나눈 거. 그다음에 XC가 아마 알파하고 델타일 거예요. 네.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나간 놈들인데. 네. 그래서 XA부터 XS까지 여러 개가 있고요. 네. 여러 개 중에 17개는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런 제조업 변인데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던 놈들이 또 감염을 됐을 때 지가 혼자 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혼자 변한 놈이 또 딴 놈이랑 해가지고 또 섞일 수 있겠죠. 뭐야. 많은 거야. 변이는 경우의 수가 이제 많아요. 천만 가지네. 변이는 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이의 보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왜냐면 왜 그러면 변이 이렇게 계속 보도하세요. 막 이렇게 변이만 나오면 막 공포스럽게 네. 보도하세요. 네. 클릭 수가 잘 나와요. 아 뭐야. 아직 변이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고품격 SBS 8시 뉴스는 과대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고품격이기 때문에 뭐 변이 궁금해 하시니까 알려드리는 알려드리는 정도로만. 거 정확하게. 네. 네. 근데 변이에 궁금하시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XL도 전문가들이 별로 제 단톡방에 있는 전문가들이 별로 걱정 안 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냥 호기심으로 알려드리긴 하지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나올 가능성은 계속 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금 제 단톡방의 전문가들은 네. 이 오미크론 계열이 더 이상 이게 제조합 방식이든 나홀로 변이든 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그리고 스텔스든 뭐 XL이든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약간의 재감염 확진자를 늘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딱 왔을 때 델타가 나타났을 때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오미크론 그게 스텔스든 뭐든 간에 이 오미크론 하위 계통은 커다란 오미크론의 범주 안에서 있어서 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면역력으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시애틀 대학도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이들은 우리의 재감염 숫자를 느리게 할 것이고 정점을 올라간 다음에도 또 한 번의 제2정점을 오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오미크론 1차 피크예요.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다가 2월 말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다가 3월 말쯤에 이렇게 2차 정점이 있죠. 물론 1차 정점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도 차 안 되죠.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네. 2차 정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닥에 끌었다가 2차 정점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 안 온 나라도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안 왔어요. 근데 영국과 왜 웃어? 인도가 안 온 게? 또 카레랑 마늘 생각나서 김치랑. 카레는 좀 괜찮아요. 저는 최근 들어 말씀드렸지만 카레 많이 먹는 게 뭐가 나쁜가요? 김치 많이 먹는 게 해조류 많이 먹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건 뭐 얼마든지 효과 있다고 믿고 싶지. 네. 우린 김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김치 짜게만 드시지 말고 싱겁게만 드신다면 김치, 김치국물, 뭐 동치미, 해조류 많이 드세요. 카레 많이 드시고 그게 뭐가 나쁜가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에게 김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영국도 XE 변이, XL 변이가 나왔고요. 네. 영국의 재감염의 상당수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추정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의 네네, 비중이 더 85% 많죠. 넘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2차 이런 피크가 올 텐데 이건 어떤 특징으로 오겠느냐? 영국 걸 보면 알겠죠. 네. 우리나라에 2차 점적이 온다, 2차 피크가 온다면 어떻게 올지 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가 분석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돼 죄송합니다만 있네요. 네. 5에서 54세 연령에서는 감염이 떨어지거나 느려지거나
falling 떨어지는 거죠. 예? 감염이 네. 줄었어요. 네. 5세에서 54세는. 네. 그런데 55세 이상에서는 이 감염이 줄어드는 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이거 4.61%가 몇 배 증가한 거냐? 트리플이죠. 네. 3배 증가한 거예요. 3배. 네. 그러니까 야, 2차 접종이 1차 접종보다 확 줄었는데 준 거는 5에서 55세에서 54세 사이가 확 줄었기 때문에 1차보다는 줄었지만 정점이. 예. 55세 이상은 그대로 유지됐고 75세 이상은 3배나 증가했다. 2차 접종. 우리나라도 그렇겠구나. 5에서 54세는 2차 정점 오더라도 별 상관없고 결국 55세 이상이 문제고 특히 75세 이상이 문제겠구나. 우리에게 그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4차 접종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4차 접종밖에 없잖아요. 네. 현재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갖고 일본이 갖고 있는 다른 약제들은 우리는 아예 도입도 안 됐으니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좀 선택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네. 정말 저는 저희 어머니 되게 고민돼요. 미리 조금 그러니까 뭐 다른 4차 접종은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그 효과가 예를 들면 네이처지에도 4차 그러니까 네이처가 아니라 NEJM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도 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편집국을 돌고 있는 NEJM에서도 4차 접종이 효과가 있다는 것과 소용이 없다는 논문이 아주 동시에 게재돼요. 그만큼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있으면 그래도 이분들 덜 돌아가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권장하는 게 권장을 맞죠. 해야죠. 네. 그래서 저도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커밍아웃 했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께 네. 4차 접종을 맞으시라고 결심했다. 맞으시라고 말씀드리기로 결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4차 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댓글로 뭐 그냥 저도 조동찬 늘 그랬잖아요. 감옥 보내라. 1차, 2차, 3차 계속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근데 미국 앤서니 파우치도 네. 이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는 이유로 살해 편지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게 무서운 상황이면 살해 위험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감옥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감옥 그것도 보내야 된다 못 그러면 가죠. 뭐 감옥이야 뭐 거기 밥 주고 책 읽고 그러면 되죠.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 이건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백신 접종도 어쨌든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갖고 제가 원오브댐의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이건 사실 4차 접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네. 세계적인 저널에서도 효과 있다와 없다가 공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병관리청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60대 이상에서의 피해가 가장 여전히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영역이 있더라.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렇다. 물론 제가 만약 다른 선택이 있었으면 저는 다른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부실드를 예를 들면.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상황이 좀 앞서가는 영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런 면이 네.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 걸 예를 들면 알고 미국 같은 있으면 경우에는 되겠네요. 명확하게 네. 해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 그러니까 4차 접종과 이부실드와 또 다른 약도 다 선택권으로 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 주제가 될까요? 음흠. 우리는 이제 일상 회복되면 뭐가 제일 문제일 거냐? 네. 뭘까요? 난 좋기만 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예를 들면 이제 네. 코로나19로 우리가 가장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외로움과 우울함이에요. 코로나 그렇죠? 블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블루죠. 네. 이 외로움과 우울감에는 앵자이어티, 불안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그러니까 작년치 연구 결과가 올해 발표되는 건데 올해 발표된 작년치 연구 결과를 보면
위험한 우리나라의 자살 경향성이 2020년보다 40%가 증가했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거의 1위. 네, 원래도 높은데. 인데 네.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일선의 병원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걸 가장 정말 심각하게 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지금 자체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일상 회복을 할 때도 첫 번째 단계를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코로나 블루는 일상 회복이 되더라도 계속 우리를 이 우리의 이런 정신 건강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요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이 세계 여러 연구들을 분석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는 위험한 생각이 40%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과연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우울감을 얼마나 늘렸냐를 메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에는 대충 우울한 정도의 유병률이 7.45% 정도였대요. 네. 근데 지금은 48.3%까지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도 우리나라랑 다를 게 없네요. 예, 전 세계적인 부분은 어쨌든 그렇죠. 7배 나는 거죠. 최대. 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몇 % 늘었다라는 연구도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어쨌든 연구자에 따라서 되게 레인지가 넓긴 하지만 이렇게 우울 지수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못 만나요. 격리돼요. 외로워요. 그럼 많이 하게 되는 게 뭐죠? 유일 아나운서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혼술? 아니, 집에 혼자 있으면 할 게 없잖아. 그래 혼술 말고요. 그래 혼술 말고. 독서요? 제가 많이 하는 거 말고요. 유일 아나운서가 많이 하는 거.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뭐? 유일 아나운서가 네.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유일 아나운서는 어느 운동 가거나 뭘 마실 때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사진 올리는 거? 사진? 나 사진 별로 많이 안 올리는데. 아무튼 네. 인스타그램 활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 네.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SNS 페북하고 많이 왓츠앱 같은 하시니까. 소셜 미디어, 네.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하죠.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SNS에 근데 뭐 나쁜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우리가 외롭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포가 있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것에 감염됐으면 격리 고립감 당연히 느끼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오프라인의 관계를 뭐 위축시켰으니까, 네. 그럼 당연히 온라인에서라도. 나의 네. 외로움은 증가하겠죠. 외로움과 불안감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SNS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페이스북은 이용 시간이 50% 늘었다고 하고요. 왓츠앱이라는 왓츠앱은 저도 잘 모르는데 왓츠앱은 40% 늘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외로움과 앵자이어티를 달래기 위해서 SNS를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연구들은 제법 많습니다. 네. 그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 주연이 우리 지금 여기 보이진 네. 않지만 저희 SBS 보도국 생활문화부의 스크립터 네. 라디오 PD를 꿈꾸는 스크립터가 지금 현재 천주연님.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을 전화 하고 와 있는데 있어요. 천주연님이죠. 네. 네. 맛있는 이제 쿠키 빵을 사들고 고맙다고. 네, 쿠키인가요? 어디서 샀나요? 근처에서요? 얼마에 샀나요? 이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방식이야. 네. 이게 뭐냐면 처음엔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죠. 그 쿠키 어디서 샀더니 어. 그거 잠깐만요. 그러면 전화해요. 파리바게뜨에서 샀대는데 그럼 파리바게뜨 다 샀다는데 일단 써놔. 근데 얼마에 샀더니 그것도 물어봐요. 빨리 물어봐. 얼마에서 뭐 17,000원이요. 일단 해놓고 기사는 또 안 들어가요. 아니 근데 기자랑 지금 선배가 네. 기자 얘기했잖아요. 네. 이 아나운서 방송인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그 부분이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사족을 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이. 그냥 할 말만 하는 핵심 내용만 얘기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이 성향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아예 몰랐어요. 이 성향을 가지면 방송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경력을 쌓으면서 뭐가 많이 늘어나면 그냥 뭐라 그러지? 주접?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라고 그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예. 되네. 예. 무슨 그건 알겠어요. 말이라도 하면 거기서 뭐가 실마리가 풀려서 내용이 나오고 얘기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자리에 가면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 혼자 떠들고 혼자 업돼 있는 이상한 여자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직업병. 아 지금 그 이상한 모습이 네. 원래 그런 건 아니었다. 선배도 좀 이상할 거예요. 아, 전 우리 아니에요. 천주현님이 보시면 저는 예. 건강한 말들로 뭐 얼마 점철돼 샀어? 있죠. 뭐 어디에서 이거 이상하잖아. 예, 그래가지고요. 예, 천주현님 얘기 왜 했죠? 네, 천조님도 일단 할 때는 뭐 어떤 앱을 많이 하나요? SNS?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인스타 하죠. 많이 그러니까 하죠. 예.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제 또래는 페북을 아직도 많이 하고 페북? 네, 페북.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 써놓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페북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의 고저를 막론하고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렇게 SNS 사용은 늘었는데 근데요? 왜 얘기하는 근데 거죠? 예. 그것이 과연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감소시켰느냐를 들여다본 건데 이탈리아 연구팀이요? 난 감소시켰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 이제 보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네. 나의 늘어난 그러니까 늘어난 이런 접근이 나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비셔스 사이클, 앵자이어티와 론리니스를 외로움을 더 악화시켰다. 공허함이 커지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잃었다. 이게 이제 어떤 논리가 숨어 있냐면요. 네. SNS는 잘 퍼뜨려요. 정말로 SNS는 대단하죠. 기존의 우리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방송과 신문보다 더 빠르게 SNS가 소식을 전파하죠. 그렇죠. 지금은 레가시 미디어, 레가시란 말도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네. 일단 뭐냐면 발음이 쉽지 않아요. 발음 쉽지 않은 단어들은 정말 딱 발음이 쉬운 건 있어요? 있어요. 있긴 해요. 네. 예? 있어요. LA 좋아요. 있어요 하면 안 되겠다. 있어요 됐어 또. 아무튼 네. 그렇게 기존에 지금은 뭐 유명인이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린 글을 그냥 기사화하잖아요. 그렇죠? 네. 역전되는 현상도 보여요. 네. SNS의 가장 큰 특징은 잘 퍼뜨리는 거죠. 재밌는 정보, 유용한 이야기도 잘 퍼뜨립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잘 퍼뜨리지 않아요. 당연히 나쁜 나쁜 것도 잘 것도 퍼뜨려요. 똑같은 속도로 퍼지겠죠. 그 네. 대표적인 게 비만이에요. 이거는 2007년도 NEJM, 미국 하버드 의대의 편집국을 둔 NEJM에 나왔던 유명한 건데 네. 이 SNS에 나의 친한 관계가 비만이면 내가 비만 위험도가 40% 올라가고요. 왜? 한 달이 건너서 나 뭔지 알겠다. 저기 하면 20% 올려요. 나 왜냐하면 뭔지 알겠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네. SNS에 올릴 때 어떤 게 집에서 그냥 내가 아주 간단히 먹는 거를 올리는 것보다는 네. 근사한 곳에 가서 맛집 올리잖아요. 맛집에서 오는데 맛집의 특징은 음식이 풍성하죠. 네. 풍성한 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풍성한에서 맛집 음식이 나와요. 일단 식욕이 올라가겠죠. 하나가 더. 쟨 저기 가서 좋겠다. 질투심이 생기겠죠. 이 두 가지가 나로 하여금 더 많이 그러니까 감정이 흔들리면 어떤 거냐면 감정이 흔들리면 나의 밸런스가까지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의 우울함이나 어떤 과도한 저기에 있을 때 배고픔을 모를 수도 있고 오히려 배부름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과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평소에는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싶지만 뭔가 나의 감정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찾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깨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사실은 수면 패턴도 깨지고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수면 패턴인데 아무튼 이 과도한 것들이 이 오히려 외로움과 이 앵자이어티를 터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소하려고 했지만 해소되지 않는다. 왜? 이건 두 가지죠. 얘가 잘 퍼뜨리는데 이 외로움과 앵자이어티가 높아요. 사회적으로 높아요. 그럼 SNS를 사용할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걸 더 잘 퍼뜨리겠죠. 이 잘 퍼뜨리는 성질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분석된 게 뭐냐면요. 이 SNS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알고리즘의 특징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연결시켜주죠. 네. 나와 비슷한 생각만 연결시켜주죠. 네네. 그래서 나의 불안과 불만을 낮추려면 예를 들면 그래요. 난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 불만을 낮추려면 정부 측 나와 다른 생각의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야 나의 불만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은 소통을 하면 저희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가 불만을 갖게 하는 상대와 직접 얘기하면 나눌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쪽 편은 안 듣고 우리들끼리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증폭되죠. 그래서 이 SNS를 맞네요. 갖고 있는 회사들도 그런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인공지능의 모델을 조절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것이 되던데?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관심사만 떠요. 너무나 맨날. 하는 게 네. SNS의 창업자들의 그 회사들의 목표는 자, 말씀 중에 유승현 기자 들어오셨어요. 유승현 기자가 네, 들어왔어요. 네. 중간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적이 이 사람 나의 유저들이 확증 편향을 안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확증 편향 좀 어려운 말 썼나요 제가? 아니요. 이 정도면 부탁 그런가요? 사실 알아들었어요. 확증 편향이 뭐냐면 네. 뭐 몰라요. 어렵네 말이 뭐야? 이거 확증 편향. 내 생각과 같은 거. 그러니까 나의 치우친 견해가 계속 강화되는 거죠. 네네네네. 물론 치우쳤다고 해서 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냥 보편된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치우친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우쳤다고 틀린 거는 아니지만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쪽에서는 나의 유저가 확증 편향이 강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그 사용 시간을 계속해서 늘렸으면 좋겠는 게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내가 붙드는 시간을 오래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거를 편을 가르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방의학과 한림대 김동용 교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네. 테드의 유명한 의학자가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사회의 분노의 폭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끼리만 딱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다 보니 더 각자의 불만이 세지고 각자의 이런 것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저도 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칼럼만 읽으려고 했고 그 사람들 것만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싫은 사람은 그냥 대충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정말로 그런 SNS의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화를 많이 냈나 봐요. 누구 탓해요 지금? 그거 내 탓이야 내 탓. 아니 근데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사실은 네. 끼리끼리 논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네. 내가 만나서 마음 편하고 즐거운 사람만 만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내가 내 마음을 같이 공유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온라인 훨씬 쉬운 거고. 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연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예일대학의 네. 예일대학의 연구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서도 뭐냐면 SNS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그리고 그렇다고 우울증과 외로움에 예일대학은 외로움을 했는데 외로움이 낮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늘어났어요. 물론 예일대 연구에서는 이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셔스 사이클은 아까 거기서는 악순환구리 이탈리아 연구는 이게 늘어난 게 또 나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이렇게 했다라고 인과관계로 연구를 진행했고 예일대는 그냥 수평으로 봤어요. 이 동시에 현상. 사용량이 늘어났고 외로움도 증가됐다. 이 동시에 현상에서 이제 뭘 봤냐면 어떤 사람은 안 늘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들 외로움 늘어났는데 외로움 안 늘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위로 이 론리니스가 네.
이게 증가된 사람이에요. 2020년에 2019년에 비해서. 네. 그런데 언제서부터 확 낮아지느냐? 음. 숫자 5서부터 낮아집니다. 숫자 5는 뭐냐면 매우 가까운 사람. 매우 가까운 사람이 5명 이상이 되면 된 사람은 아, SNS도 상관없어요. SNS에서 어쨌든 아. 다 매우 가까운 사람이 5명 이상인 사람은 외로움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친구들 1,000명, 1,500명 해가지고 좋아요 800개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 아, 실제.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저도 진짜 론리 안 늘어났거든요. 근데 찐친 여기 한 둘 정도 있고 있네 다행이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 네. 이 가장 가까운 거의 대상이 뭐 어떤 걸로 한정돼 있냐면 family, friend. 저 영어 발음 좀 되나? 그거 안 되나요? 일단 듣고 있어 드릴게요. 예.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리그라고 그러니까 직장 동료예요. 네. 딱 세 집단일 때만 이게 유의미했다. 가장 친한 친구 5명 이상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인데 가장 친한 거 별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상당히 이제 이 통계 이 기법을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우울감을 방어하는 게 1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막았다. 되게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통계를 썼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명 한 명이 나의 외로움을 방어했고 그리고 그게 5명 이상이면 이 팬데믹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정쩡한 관계 몇백 명, 1,000명 무의미하다. 5명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1명, 2명 있으면 1명, 2명 약간 좀 그래. 1-2주 동안 못 볼 수도 있어 친구를. 아니, 그리고 이제 5명쯤 있어야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니까 볼수 있어 왕자치가 떠들고 친구를. 막 이렇게 막 하려면 응. 한 5명은 돼야 돼 사실. 그렇죠? 5명이 한 번에 안 모여도 네. 한두 명 있으면 맞아요. 얘네가 또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5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네. 우리 정말로 그렇잖아요. 막 좋아요 많이 받고 뭐 무슨 전도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하는. 맞아.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라는 게 대중의 좋아요가 얼마나 덧없음을. 저는 뭐 대중의 좋아요를 많이 받는 적은 없어요. 부럽긴 한데 왜 놀래요? 침 침이 튀어가지고 너무 너무 받고 싶은 염원이 이렇게 침에 담긴 것 같아. 공격적이었어 되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예. 아니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회사 선배로부터 네. SNS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받아서 괜히 화살로 돌아올 수 있죠. 제가 이제 네. 예를 들면 정말 많이 했던 게 2019년에 돌아와서 가습기 살균제를 가지고 정말로 막 공격적인 SNS 글을 많이 올렸는데 네. 그걸 보신 주에 선배 너 싹 다 지워라. 너 뭐 하는 거냐. 너의 감정 다 드러내고 네가 어떤 놈인지 네 미천이 너의 미천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일을 했구나 해서 뭐 그다음부터 되게 자제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분이 본인은 안 하면서 보긴 해요. 그럼 내가 뭘 올렸는지 다 알아. 우리가 그래 원래. 저도 그렇죠. 내가 올리는 거를 즐거워하는 어.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보는 맞아. 걸 즐거워하기 네. 때문에 하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것도 뭐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5명.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일상 회복에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우울감, 외로움도 물론 우울감 같은 거는 우울 감정일 때 모르겠지만 실제로 남이 인식할 정도의 우울증은 정신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약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위험한 생각을 한다. 주변에서 위험한 생각을 한다. 위험한 생각 고백받았다 누가. 당장 무조건 병원. 당장 무조건 병원. 병원이에요. 네. 이거는. 처방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약이에요. 네. 무조건 약입니다. 네. 예? 그거는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함께 기도하자. 아니에요. 제가 저 얘기 말씀드렸 저 교리교사 출신 그렇죠? 네, 교리교사 출신. 네. 저 하느님 믿지만 네. 기도로 안 돼요. 약으로. 약으로 해야 돼요. 기도로 안 돼. 기도로 하는 거 그냥. 예, 그 약을 한 다음에 기도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약간 안심할 때는 약 안 쓰고 좀 상담만으로는 안 되나요? 그거는 진단. 그 선생님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의 수입 봐서? 전문성을 그거는 의지해야 합니다. 네. 의지해야 합니다. 네. 우리 맹장 걸리면 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전문성을 의지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영역이지 이거를 뭐
정신력으로 극복 이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위험한 생각으로까지 번지지 않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외로움과 이것의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내가 힘들 때는 누굴 찾냐면 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 찾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여러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는 자리 약속부터 제일 다 주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만드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유승현 기자 왔으니까 유승현 기자 취재했던 거 물어볼게요. 유승현 기자 XE 변이 보도했었죠. 네네네. XE 변이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XE 변이가 네. 그 오미크론의 하위, 오미크론에서 또 이제 변종인 변인데 XE 이게 뭐 XL, X 막 많아요. X로 네. 시작하는. 네. 근데 XE는 이제 오미크론이랑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변인데 이 변이가 등장했다 하면 또 긴장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옛날에 저희 델타 할 때 막 인도에서 뭐가 발견됐는데 아직 모른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주요 변이가 됐지만 이거는 어쨌든 하위 변이고 뭐 우리가 전파력이 아는 거고. 예, 조금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봐야 된다. 또 그런 입장이에요. 네네. 네. 그다음에 유승현 기자 어제 60대 이상의 4차 접종에 네네. 대해서 보도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은 다 얘기했어요. 이제 유승현 기자가 취재한 바를 네. 이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취재 포인트가 저희 SBS 8시 뉴스는 고품격 각각 다름을 인정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먼저 2월 달부터 시작한 거는 이제 고위험군 요양시설이나 뭐 정신건강 그런 시설에 있는 고위험군 밀집된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시행을 먼저 했어요. 4차 접종. 근데 접종률을 보면은 2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차 접종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시간이 4개월이 지나면서 이게 또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10 며칠이지? 오늘이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부터 죄송합니다. 4월 14일부터 우선 60대 이상에서 60세 이상에서 4차 접종을 시행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근데 이제 이거의 근거는 우리나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이제 뭐 입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뭐 4차 접종을 하면 항체가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걸 근거로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기사에 넣지 않은 거는 항체가만으로 이거를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표본 수가 너무 작았어요. 100명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또 제시한 근거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또 몇 대 저널에 속하는 그 저널에서 NEJM 제가 말씀드린 미국 하버드 의대 편집국 있는 네. NEJM 하면 저희 의사들은 또 막 이런 약간 느낌. 근데 이제 거기서 3차 맞은 사람이랑 4차 맞은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이게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 그다음에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이제 8주를 받고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6주를 받는데 감염 예방 효과는 4주째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져요, 사실. 근데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6주까지는 관찰이 됐다, 높게. 근데 이게 또 정은경 질병청장이 어제 말씀하신 거를 보면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만 이 4차 접종의 목적은 어쨌든 고령층에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이런 연구들을 근거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에서 이제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유럽에서는 80세 이상에서만 권고를 한다. 그런 입장이고 이게 나라마다 막 달라요. 네. 연령도 다르고 우리는 이제 120일 3차 접종하고 120일 지나면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뭐 어떤 데는 3개월, 어떤 데는 6개월 막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접종이라는 게 사실 처음이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사실 되게 긴 근거가 없는데 우선은 본다곤 했어요. 본다곤 했는데 아직 짧은 기간 관찰한 결과에서 우선은 괜찮고 변이도 계속 출현하고 이제 60세 이상은 사망 위중증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작한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강하게 권고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제가 보도하면서 어쨌든 이 NEJM의 근거를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도 조금 더 이 관찰 기간이 필요한 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도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강제로 맞는 건 아니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또 개인의 판단에 또 좌우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부분이 뭐 불편해서 더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요거 이제 중증 예방 효과는 계속 높게 나타났지만 그 이유는 지금 어쨌든 그 데이터를 수집 중인데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 사실 모른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많거든요. 이 감염 예방 아무 효과처럼 효과가 없을까 봐. 효과가 이게 좀 떨어질까 봐. 그 논문 그 편에요. NEJM의 그 편에 이 논문 말고 네. 다른 논문도 이것도 이스라엘 연구거든요. 네. 근데 다른 이스라엘 연구팀은 정반대의 논문이 정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결론은 뭐냐면 4차 접종 효과 없다. 지금 걸로는 새로운 모델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화항체는 요즘에 왜 사용을 안 하냐면 중화항체는 이게 우리가 근육에서 맞잖아요. 그럼 생기는 게 이제 IgM부터 먼저 생겨요. 그다음에 IgG가 조금 더 오래 가고요. 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 혈액에서 생긴 것들은 주로 이 폐나 이 심장으로 이게 할 때 얘가 막아줘요. 근데 네. 오미크론의 특징은 글로 잘 안 가고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막으려면 중요한 중앙체가 IgA라는 건데 네. 이게 이걸로 맞은 거에서는 이게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3차 접종 맞은 사람, 제가 한 번 걸렸던 사람들은 잘 감염 안 되는데 네. 3차 접종까지 맞는 사람은 중앙체에 있어도 오미크론에 잘 걸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4차 접종을 50세부터 막 폭넓게 열어놨어요. 근데 미국은 물론 백신 접종 전문가 위원회 의견은 4차 접종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어요. 근데 미국의 FDA와 CD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접종 권장, 레커멘드로 한 건데 이거는 뭐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옵션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미국 FDA와 CDC가 이브실드를 할 때 뭐냐면 여러 차례 맞고도 면역이 안 생기는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열어놓은 다음에 이 4차 접종도 또 열어놓은 거죠. 네.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영국은 80세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80세 이분들한테는 사망자가 일단 많은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열어놓자 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4차 접종도 저 우리 어머니께 제가 맞으시라고 말씀드리겠다는 이유는 이런 포인트고 아쉬운 거는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유승현 기자가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중앙체를 뺐다. 몰랐어요. 아니, 이게 중간에 들어갔어. 너무 얕봤네. 제가 이걸 넣었는데 갑자기 이게 빠지고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 다시 원래 걸로 넣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이거. 그렇지. 네. 왜냐면 이제 중앙체 개념은 지금은 그것만 갖고 이제 막 뭐 논문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 또 뭐 했지? 그 로컬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문제. 그렇지. 우리가 일상을 해보려면 동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해야 돼요. 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그 선배님께서 한번 좀 잘된 병원도 한번 취재를 해보라고 하셔갖고 좀 병원급 이렇게 건물 하나를 통째로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병원을 취재를 갔는데 네. 거기는 우선 처음엔 로컬 그냥 동네 의원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확진자도 좀 인터뷰를 해보고 뭐 이제 상황을 취재하러 갔는데 확진자 가족분께서 격하게 거부를 하시면서 인터뷰를 되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몸도 안 좋아서. 1분 내에 끝내야 돼요. 우리 4시에. 그래요? 네네. 다른 차량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그 큰 병원은 CT실도 따로 막 음압, 양압 이렇게 따로 이제 확진자만 딱 드라이브 스루로 할 수 있고 이제 대면 진료실도 막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고 막 다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동네는 그렇게 못해서 시간별로 이렇게 정해놓고 환자를 보는데 막 일반 환자가 왔다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게 심한 증상이 막 혹시 피를 막 토하거나 이런 사람 바로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낼지 선생님도 목록이 그렇죠.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심해지시면 더 심해지시면 119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신속항원 검사도 하루에 100개로 제한이 됐어요. 대면 진료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서울은 병원이 많아서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외부 막 시골 이런 데는 한 병원에서만 그걸 하는데 이게 100개가 넘어버리면 못하니까. 못하고 막 환자가 버스 딴 데로 타고, 가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준비를 안 하고서 바로 이거를 딱 그냥 4월 4일부터 100개 제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동네 의원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이 네.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 진료를 하시겠다는데 잘 검사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검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짧게. 자, 알겠습니다. towr@sbs.co.kr로 또 상담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못했던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많이 했어요. 분량 나와요.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튼 더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일상 회복하는 거에 대한 얘기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